네, 이변은 없었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를, 민주당은 전남 영광과 곡성을 지켰습니다. 기초단체장 4곳의 투표율은 53.9%를 기록하면서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을 뛰어넘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재보선 결과 이변은 없었습니다.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자신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을 사수를 했는데요. 투표 결과 간단하게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먼저 각각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보통 정리를 하는데요. 저는 당은 무승부였지만 당대표는 좀 득점을 했던 그런 선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변이 없었다는 얘기는 주로 이제 관심이 됐던 지역이 전남 영광하고 부산 금정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부산 금정에서 민주당이 이겼더라면 아마 이변이란 표현을 사용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측면에서 민주당은 일단은 보수세가 강화된 지역에서 구청장을 한 석을 더 갖고 오는 건 좀 어려워졌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실패한 선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꾸로 보면 그걸 또 실패했다고 또 볼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고요. 전남 영광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이 가져갔더라면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했을 텐데 민주당이 또 수성을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또 무승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조국혁신당에서 영광에서 졌다면 이재명 대표 리더십 문제가 틀림없이 나왔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일단 호남에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신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부산 금정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이번에 졌더라면 굉장히 큰 정치적 타격을 입었을 텐데 한동훈 대표가 일단은 금정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여당 내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양상 속에서 한동훈 대표를 흔들려고 하는 움직임에 일종의 제동이 걸렸다. 이런 측면에서는 득점을 좀 일부분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평 먼저 여쭤볼게요. 그렇죠. 2대2 무승부, 여야 모두 이제 텃밭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한숨 돌렸고 또 한동훈 대표는 이제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되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변화와 쇄신을 이끌겠다. 따라서 앞으로 당정 관계에서 상당히 주도권을 쥐고 당정 관계를 풀어나갈 그럴 전망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 역시 지금 집권 여당에 대한 공세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먼저 부산 금정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어제 이야기를 했을 때만 해도 끝까지 모른다라는 이제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생각보다 큰 격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 낙승의 배경을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요.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은 지난 총선과 그 이전의 선거하고 비교할 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선거 때는 직전 총선 때는 두 당이 한 13%포인트 정도 그 격차가 있었거든요. 그 이전 선거를 대략 제가 봤을 때도 한 15% 정도 포인트 정도 두 당의 득표율의 격차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보수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22%포인트 차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선거에 비해 봤을 때에도 한 15 이상의 어떤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데에는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야권 단일화 효과가 좀 떨어졌다고 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겠구나. 또 그만큼 보수 진영 사회에서 위기감이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금정에서조차 우리가 지게 된다면 정말 당이 걷잡을 수 없이 위기에 어떤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우려 같은 게 지지층 사이에서 좀 확산하지 않았나 싶고요. 조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기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쪽으로 단일화하지 않고 조국혁신당으로 단일화했다면 어느 정도 격차가 났을까? 그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이기기는 쉽지 않은 지역인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격차가 22%포인트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에게 일정하게 숙제를 던져준 선거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게 곧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선거였다면
조국혁신당 지지층들이 투표 장으로 안 갔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지지층을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선거를 치르거나 또 대선을 가는 데 있어서 그 문제, 그 숙제를 좀 풀어줘야 그래야 영남 지역에서 조금 더 득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걸 보여준 선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분석을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궁금한 것은 한동훈 대표입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최고위에서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다음 주에 대통령과의 독대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발언들의 수위가 선거 전에도 높아졌고요. 지금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렇죠.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세 가지 메시지를 던졌죠. 첫째,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단행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와 문제와 관련해서 대외 활동을 중단하라. 자제하라가 아니라 중단하라라는 표현을 썼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충분히 성의 있는 진실된 그러한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다음 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면담에서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강력하게 제안 내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걸로 여겨지고요. 특히 이 부산 금정구에서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 기간 동안 6차례 부산 금정구에 가서 공을 들였고 한동훈 대표가 던진 쇄신과 변화의 메시지가 부산 금정구에서 먹혀들었다. 즉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이 주요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당정 관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좀 더 주도권을 갖고 차별화 전략을 좀 더 확장시키면서 전국 운영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과 야권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번에 혁신당과 진보당의 그런 치열한 싸움에서 어쨌든 승리를 했습니다. 사실 막판까지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이긴 했습니다만 진보당이 앞선다는 결과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했는데 어쨌든 텃밭에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은 조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선거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민주당이 호남에서 좀 세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호남의 조직력이라고 하는 건 무시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러는 상황에서 지금 무엇보다도 야권, 특히 민주당이 가장 지금 제1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하고 싸우거나 아니면 국민의힘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우가 흐트러진다거나 또 내부 분열처럼 보이는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오히려 그 득을 국민의힘이 가져갈 거라고 하는 우려 같은 것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막판에 민주당 쪽으로 조금 더 결집되는 현상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영광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이겨도 사실은 이겼다고 박수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은 조국혁신당이 어떤 정도 성적을 거뒀느냐가 더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후보가 진보당에게도 뒤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하고 당 지도부가 내려가서 한 달 살이를 할 정도로 아예 거기에 털을 잡고 선거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26% 정도밖에 득표를 못 올렸거든요. 이거는 한번 좀 고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비례정당이기 때문에 지역의 진지 같은 그 교두보를 확보할 필요가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특히 호남에서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뼈아픈 결과일 수 있겠다. 이 부분을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다음번 내년 4월에도 있고 보궐선거가 계속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거꾸로 보면 민주당이 마냥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 게 조국혁신당이 이 정도 세를 호남에서 계속 갖고 가면 언제든 조국혁신당은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지방선거나 이럴 때 조국혁신당이 독자적으로 정당 그 후보들을 출마시켰을 때 특히 호남에서는 진영 내 갈등이든 아니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걸 보여준 선거라고 하는 점에선
역시 민주당도 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권에서는 그 누구도 마냥 웃을 수 없는 결과였다고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어쨌든 선거법 위반 혐의 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 속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좀 호남을 사수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에게도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한숨 돌린 정도 수준의 그런 성적표라고 봐야지 무슨 쾌거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특히 이번 전남 영광에서 민주당 장세일 후보 몇 퍼센트 얻었습니까? 41.08%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반수 득표율 미만이었다.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했다라는 점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거기다가 부산 금정구에서 민주당이 22%포인트 차로 국민의힘에 밀렸다. 이 대목은 여전히 그 영남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나 인기가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지금 반증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한숨은 돌렸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계를 드러낸 정치적 한계를 드러낸 그런 선거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는 11월에 이제 사법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11월 15일 그리고 25일인가요? 이제 1심 판결이 나올 터인데 거기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는 굉장히 크나큰 현타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전국 상황은 앞으로 11월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앞서서 김성환 평론가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국 대표의 경우에 한 달 살이까지 하면서 이제 총력을 다했는데 향후 그렇다면 입지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그렇죠.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난 총선과 같은 조국 돌풍이 이번에는 불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조국 혁신당과 조국 대표로선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봉착했다 그렇게 보고요. 아까 이제 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전남 영광에서 진보당이 30.72%를 득표했는데 조국 혁신당의 후보는 26.56%. 다시 말해서 진보당에게도 밀렸다 하는 이 대목.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국 대표가 한 달 동안 월세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위로 밀려났다. 이 대목을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대표는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일 것이다. 거기다가 올해 안에 조국 대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전망 아닙니까? 따라서 사법 리스크까지 짊어지게 될 경우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의 미래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있었던 검찰의 브리핑까지 지금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브리핑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시세 조종을 예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린 건데요. 먼저 어떻게 들으셨는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결론을 낸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할까 이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둘째로는 지금 검찰의 결론대로 하자면 저도 저런 주식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요. 지금 검찰의 결론은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주가 조작 일당이 김건희 여사 계좌를 활용해서 주가 조작을 하긴 했지만 김건희 여사한테 주가 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한다는 사실을 알려줬다고 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동안의 검찰 수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공개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봐도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어렵고요. 1차 주가 조작 주포가 뭐 이건 윤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김건희 여사가 4천만 원 손실을 봤다고 했을 때 그걸 왜 4천만 원을 손실을 메워주는 입금을 했을까? 그리고 2차 주가 조작이 있었던 시기에 합쳐서 23억 원의 이익을 봤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23억 원씩이나 이익을 볼 수 있었을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도저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리고 관련자, 혐의자들 또 피의자들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하는 걸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물었을 때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수사 결과를 내놓은 거잖아요.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 것이냐. 결국은 특검 필요성이 더 커질 것이고 또 국민 여론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장 민주당에서는 특검법 재발의 하겠다라고 오전에 말을 했는데요. 뭐 오늘의 이 결과가 앞으로 이 전국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으신지요? 지금 김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23억 원 수익을 올렸다.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 검찰 수사나 재판 결과는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국민 대다수 또는 상당수의 의견이나 여론에 따라서 이 수사 결과를 갖다가 결정 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 약간 의심스럽고 좀 부자연스러운 대목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 사실을 공모하거나 또는 거기에 가담하거나 더 나아가서 심지어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인식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 주가 조작 혐의를 씌울 수는 없는 것이다. 검찰도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어제 레드팀을 구성해서 또 검토 작업까지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평검사들까지 포함시켜서 15명이 레드팀 검토 작업을 벌였고 역시 일치된 불기소 결론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제 특검은 뭐 정치적으로는 불가피하다고 보겠죠. 민주당이 지금 특검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지금 두 가지 트랙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우선 상설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밝히겠다. 그리고 두 번째 개별 특검까지 실시하겠다. 이렇게 특검 공세를 몰아붙이고 있는데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지난 4년 6개월간 정말 그야말로 탈탈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기소 방침,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특검을 하더라도 적어도 이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더 이상 나올 게 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들어오는 내용이나 이어지는 반응 등은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박영찬 국민의힘 영등포 당협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